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 김만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 결의안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시사 현안에 대해 6분의 패널과 함께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한꺼번에 6분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개별적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김능구 대표인데요. 그동안 선거 컨설팅을 한 20여 년간 해오고 있고요. 현재도 인터넷 신문 폴리뉴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만 인사하셨네요. 이종훈 박사인데요. 이종훈 박사는 정치학 박사이면서도 정치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 부원장,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요. 최근 방송평론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삶을, 팍팍한 삶을 말과 글로 지켜내겠습니다. 예. 국민의 호의 여사 김현성입니다. 예, 다른 분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황장 소장,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데요. 요즘은 이쪽 저쪽을 모두 비판해서 간혹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까기 이런 지적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황 소장. 예, 모두 까는 게 아니라요. 공격할 만한 사람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사회문화에 대한 평론에서부터 정치평론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달변의 백과전서파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기 소셜 엔지니어 최영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장난 곳을 아주 네. 콕콕 파헤치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정치 현장에도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이자 합리적인 묘수를 표방하는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블루칩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계 블루칩 좋습니다. 방송계에서도 블루칩이 되려고 하는데 두 개 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첫 번째가 국민의당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모두 2시에서 3시에 거쳐가지고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먼저 안철수 전 후보, 안철수 전 대표의 간담회 내용 좀 볼까요? 소명까지 고르십니다. 제가 조금 긴장이 됩니다.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오히려 추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을 때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이 소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저는 결심을 한 겁니다. 네, 결국은 나서지 말라는 주변에 많은 만류가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당이 소멸하게 돼 있다. 내가 나서야 당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같은 시간대 또는 2시 아니면 3시에 오늘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모두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서겠다고 하고 있죠. 공식적인 정동영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보죠. 대선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던 저에게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누구보다도 안철수 후보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 자리를 대선 패배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선 후보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안철수 후보가 지겠다는 책임입니까? 그러므로 안철수 후보의 당대표 출마는 구태 중에 구태 정치입니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당화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당이 다시 사당화의 길을 걷는다면 지지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모든 의사결정을 당의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측근들이 주물러 온 사당화의 요소는 말끔하게 척결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 전 후보는 당이 소멸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일어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천정배 의원, 천정배 지금 당대표로 나서고 있죠. 이건 뭐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의 전형이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요, 지금 이게 사당화의 길이다. 그러나 본인이 나서겠다는 것은 자유인데 뭐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당원들이 심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얘기를 비교해서 평가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올 법한데요. 먼저 김능구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의 행보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선 이후에 그 제보 조작 사건이 났을 때 네. 실제로 그 말은 이렇게 몇 분밖에 안 했지만 정계 은퇴 요구까지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저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은 상당히 자신감이 차 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정치적 미래, 예를 들면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뒤에서 좀 심사숙고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예. 당이 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그래서 당의 생존을 위해서 본인이 전당대회에 넣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상당히 그럼 자기가 넣으면 지방선거 승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상당한 자신감이 발로다. 그래서 저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가. 예. 제가 볼 때는 정계 입문 5년 만에 40석의 정당과 그리고 대선에서 21%의 지지율을 받은 사람은 예. 본인밖에 없다. 아하.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답니다, 실제로.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말한 이 책임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이번 전당대회 출마와는 모순된다는 것을 예. 본인 스스로는 지금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패배했고 패배해서 지도부가 사퇴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지도부를 뽑는 건데 예. 아까 천정배 그 후보가 이야기했지만 대선 패배 가장 큰 책임은 대선 후보 본인일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런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다시 출마한다. 예.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예. 지금 뭐 앞으로 며칠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말로 이렇게 척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정치 상식을 갖다가 깨닫고 예. 불출마하는 게 오히려 당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봅니다. 오늘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천정배 지금 의원이라거나 아니면 정동영 의원들이 당대표에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내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서 봐도 당은 소멸될 거다.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정훈 박사?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책임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를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책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가 사실상 주인이나 다름없는 이 당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다른 두 분은 그게 아니고 안철수 전 대표 때문에 지금 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졌으니 당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은 이 당에서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것이다. 예. 차마 정계은퇴라는 표현은 지금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두 분 다 정계은퇴를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많이 바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천적인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분이 제가 보기에는 3파전으로 갈 것 같아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게 과연 국민의당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들은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다 나왔지만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물러서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더 바른 방향인 것이고 예. 나머지 두 분도 그렇게 참신한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의당이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와서 사실은 당을 예. 이끌어야 될 이 시점에 너무 조금 예. 과거의 인사들이 나와서 3파전을 형성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오히려 좀 불행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보 100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그 비전 관련 발표를 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제2의 창당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김현성 부원장. 네. 제2의 창당 수준도 지금 뭔가 다시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국면에서요? 저는 오늘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발표한 것으로 인해서 예. 국민의당의 대표 경선의 구도가 예. 국면이 좀 전환됐다. 전환됐다. 지금까지 이제 안철수가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었다면 이미 이제 오늘로서 안철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발 이제 좀 각 당의 당인으로서 충분히 뭐 전 대표를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저는 충분히 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감당하고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 예. 저는 오늘 천정배 그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이 안철수를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삼자의 구도에서 안철수를 얘기하기보다는 국민의당을 어떻게 만들지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느냐, 국민의당은 어떤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하다못해 안철수 지금 후보가 얘기한 뭐 강소정당이라든가 지방선거를 누가 나오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든가 하다못해 이런 얘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안철수 후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상수가 된 안철수 후보를 놓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그리고 이 다당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당선이 되신다라면 민주당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실지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나선다면은 국민의당 또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좀 경쟁해야 된다는 주문 같습니다. 황장 소장. 우리가 저렇게 이제 어떤 정당에서 내부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면요. 지금 뭐 이 구태니 몰상식이니 또 정치 개혁이니 새정치니 이런 데 몰두되기 쉽지만은 과거에 보면 이래 큰 정당보다 작은 정당들이 여러 가지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만들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선거 때 상당히 이질적인 세력들이 서로의 필요 때문에 정당을 창당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놓고 지금 균열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내 패권을 둘러싸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일정하게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칼라도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분열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두 조각으로요. 민주당과 같이 이제 합쳐지는 한 세력.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세력은 이제 또 우쪽으로 더 이동을 했어요. 내년 대선까지 지금 보수 진영의 무주 공산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이동을 하면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일부와 이렇게 갈 건데 지금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당의 패권을 잡아가지고 적어도 이 나갈 사람은 나가더라도 이 당 자체는 내가 주도해서 어쨌든 움직이겠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 보고요. 또 안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의원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는 탈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당의 간판을 자기가 장악하는 부분이 유리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이후에 만약에 분열될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13명은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일 평론가, 지금 현실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정치공학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천정배 의원은 호남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은 호남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들 국민의당이 현재 호남 민심 받고 있나요? 어쩐가요? 호남 민심 지지율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로 나선 분들이 호남 지지로부터 지금 기대를 받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 40명의 대다수가 호남 기반 의원들인데 지금 이제 원외에서 109명 명단은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109명의 아니라고 40몇 명이 또 한 번 더 아니라고 빠졌고요. 근데 어쨌든 발표된 바로만 보면은 이 지지 성명을 냈다라는 것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비호남권의 이제 원내위원장들이다. 지금 호남권 이제 원내위원장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냐 하면 아까 전 김현성 부원장님 말씀에 좀 반론이 있어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병합으로 돌입하면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자숙기간을 1년 정도 통상 잡습니다. 빨리 나와도 6개월, 그 이상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는 시즌 1, 2, 3를 넘어왔어요. 처음엔 양보의 정치, 이 대선 후보까지도 문재인 후보에게 2012년 양보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콜라보 정치를 했어요. 당대표를 사퇴하고 물러나 있다가 국민의당을 이제 창당하면서 시즌 3까지 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숙과 성찰을 얘기한 지 3주 만에 자숙과 성찰을 지금 끝내는 거잖아요. 출마한다는 건. 그럼 어떻게 음주운전보다 못합니까? 대선 패배에서 국민 평가를 받은 것이. 여기서
나오고 안 나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네. 정치적, 도의적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치 권력 투쟁 관계에서 현실을 분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가 과연 온당한가라는 관점에서 정일평론가 지적을 했군요. 요새 블루칩이라고 자칭 이야기했던 최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느냐.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낙선한 다음에는 정계 은퇴한다라고 했다가 사실은 몇 년을 지나서 다시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세월이 사실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4차 산업혁명에 이르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점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적 변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변명거리도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본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이 국민이 지난 총선 통해서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현재 있는 국민의당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어떻게 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람들이 많이들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점에서 어떤 명분 측면 한마디로 다당제를 극중일이라는 좌우가 아닌 나름대로 중간주의, 중도주의 어떤 노선을 계속 견제하겠다는 그런 새 정치의 깃발 그런 어떤 명분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내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승리를 위한 고육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만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견해에 있어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을 잡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입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최진영 변호사는 지금 이제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나왔던 극중주의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와중에 보니까요, 국민의당 소속의 김강수 의원 관련 얘기가 지금 터져 나와 있어요. 보니까는 옆에 이웃집 전주에서요, 이웃집 주민이 큰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런 부부싸움이 아니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옆에서 시끄럽게 싸우고 있어 가정폭력으로 의심돼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줬던 여성인데 지금 심리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심각한 행동을 한다. 자해를 시도할 행위가 있어가지고 가서 막다가 본인이 다친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 김강수 의원은 이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왔다고 보면 본인 나름대로 변명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훈 박사? 글쎄요. 그런데 이제 해명이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자기 선거 때 이제 도와주고 보좌관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고 그랬던 인물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우울증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아서. 근데 왜 본인이 꼭 가야 됐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도와준 여성들을 다 후보가 또는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들이 다 그렇게 관리를 하나요? 그렇게 관리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죠. 자, 그렇다. 그리고 또 저 시간도 참 좀 묘한데다가 또 여성이 또 혼자 사는 원룸으로 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더라도 좀 납득이 가는 해명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해명이 좀 납득이 안 가서 오히려 더 지금 논란을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 당사자, 이 여성과 이 김 의원은 고소고발 건이 아니에요. 해명이 다 돼버렸어요. 손에 이 흉기에 베인 상처는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자살을 막으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우발적인 일이다. 서로 고소고발이 없고 피해가 없다. 그래서 끝나는 종결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역시 또 윤리적인 의혹을 해명해야 될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이제 책무가 남겠죠. 미국에서 돌아오면 이게 언론이든 경찰이든 조금만 조사해보면 이 원룸이거든요. 언제 김 의원이 도착했는지. 2시경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2시경에 들어갔는지. 또는 이 여성과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어떤 문제에서 자살의 암시를 받고 달려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이 김 의원이 해명하셔야 될 부분이 자살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119나 112에 왜 신고하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갔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네. 데이터를 기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저는 2005년에 정모 의원 사건이 언론에 생중계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묵주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호텔에 한동안 같이 있다가 중계차가 들어가면서 도망치듯 나왔는데 나중에 해명이 해외에 있던 이 여성으로부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전달받기 위해서 호텔에 갔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다수 국민은 이걸 참 믿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해명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종결이 될지 이건 정말 공인으로서 좀 밝힐 부분은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언론에서라도 밝혀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억울함을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황상 소장도 한마디 하겠다네요. 네, 근데 저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외견상으로는 김광수 의원이 피해자예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다친 사람이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저 사건을 김광수 의원이 심각하게 다쳤으면 이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죠. 원하지 않더라도. 근데 다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경찰이 조사할 근거가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고요. 옛날에 정영근 의원 사건 때 그때 한 그 뉴스 채널이 그걸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랬죠. 과연 그것이 생중계를 할 만한 어떤 공공의 이익을 갖다가 알리는 부분이냐. 그런 식으로 생중계한다면 정말 국회의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릴 일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남편이 아니에요. 그 외국에 산다라는 유부녀인데 자기가 그 여자를 안다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러면 정영근 의원도 남편이 아니고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저거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어줘야 될 이런 상황이나 중개할 상황이 아닌데 저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백주대낮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갖다가 바라볼 때는 이 사건에 있는 배경들도 좀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장 소장의 취지를 살려서 뭐 이걸 가지고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 정일 평론가가 얘기했다시피 뭐 사실을 밝히고자 하면 제대로 밝히면은 사안이 어떤 것인가 알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요. 그 최진실 씨의 딸 지금 최준희 양 관련 얘기인데 원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별로 다루지 않는 사안입니다만 워낙 좀 심각한 사안이어서 좀 다루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SNS에 올려가지고요. 여러 가지 또 심각한 그동안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잠깐 관련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 오늘 새벽에 또 SNS에 2차로 올렸다가 삭제를 했고 오늘 새벽에 올렸던 내용에는 정신병동 비슷한 데 갔던 경험까지 같이 해서 상당히 그동안의 외할머니와 관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관심 사안으로 볼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다시피 워낙 비극적인 지금 가족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에다가 또 아버지에다가 그 외삼촌까지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봐야 될 것인데요. 경찰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아동학대로 자기가 당했다고 신고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뭐 싸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처벌을 뭐 원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 종결이 된 거고. 정일 평론가. 최근 사안을 중심으로 한번 정점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것은 5일 새벽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5일 새벽 1시 55분경에 이 준희 양이 장황한 SNS 글을 올린 거예요. 지금 집안은 뭐 거의 난장판이 됐다. 경찰이 출동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싶었는데 외할머니와 아주 물리적인 충돌이 대대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전날 4일 밤 11시부터 일이 시작이 돼서 그 오빠죠. 최환희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환희 준희 그렇죠. 실제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달에 대해서 준희 양의 입장에서 쭉 의견이 피력된 겁니다. 굉장히 오랜 갈등이 있었고 할머니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수시로 당했다. 그리고 나를 키워준 이모 할머니와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원치 않는 유학까지 보냈는데 유학 같은 곳은 뭔가 사이비 교단이 좀 운영하는 것 같은 학교에 입양되다시피 맡겨졌던 가정도 불안정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외할머니와 더 이상 관계 지속이 어려운 정도의 손녀의 이야기가 토로가 돼요. 근데 우선 이것은 일방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준희 양이 중2이기 때문에 아직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아동학대 문제 제기가 사실이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준희 양이 할머니로부터 떨어져서 지금 용인에 있는 지인, 친구 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가 그게 아니라 폐쇄병동에 지금 있다.
자진해서 들어간 건 맞는데 치료를 위해서 예. 폐쇄병동인지는 몰랐다. 또 이런 이제 토로가 나온 그동안에 거고요. 폐쇄병동 관련은 지금 얘기입니까? 전에 했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로 전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보내달라는 이제 취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이죠. 6일 새벽에 또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 아까 보여주신 글이 자막에 오늘 남아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생각해도 나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다. 신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올라왔다 사라진 글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의 이혼에도 외할머니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또 준이 양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외할머니와 이 준이 양은 오랜 기간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오빠인 환희 군은 연예인이 되기 위한 길을 이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요. 준희 씨도 최근에 아이돌 예능 프로그램에 1차, 2차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려서 이 예능 프로그램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는 왜 연예인이 되는 걸 밀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핵심 사안은 뭐냐면 이게 청소년의 일방적 주장이냐 아니면 정말 외할머니로부터의 아동학대가 있었느냐. 이게 사회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주변에서 상당히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고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법률적인 관련 문제도 연루가 좀 돼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 지금 준이 양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는 14세 전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대해서 이거 보면은 후견인이 이와 같은 그 학대를 해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아동학대 특례법에 의해서 사실상 상당히 처벌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더불어서 상습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가 2분의 1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허위일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가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른바 쌍방청문 원칙이 있는데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이 준이 양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외할머니의 말씀도 사실은 들어봐야 이제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사진을 올려왔는 그 피해 내역을 봤을 때는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진실 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최진실 법이라고 해서 원래 이혼한 부부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부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최신실 법까지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녹록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준이 양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민법에 의할 경우에는 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와 같은 것을 문제를 삼아서 친권자 내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준이 양의 글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할머니의 비행을 다 알려지지가 않았다. 앞으로 알려질 때까지 폭로할 것이다라고 해서 사건 자체를 추가적으로 폭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향후에서 경찰이나 법원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지는 우리가 언론에서 또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복지, 후견적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뭐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는 지금 정신 상황도 상당히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후견적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장훈 소장. 저기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돈이 적게는 50억, 많게는 한 200억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이 친권이 상실되었을 때 부모가 사망이나 이런 걸로 후견인이 있을 때 그 후견인이 제 역할을 하는가, 친할머니라도 행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 이런 역할들이 꼼꼼하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저 부분에는 자신의 부친이 살았을 때 조성민 선수가 혹시 뭐 애들을 좀 만나겠다 하니까 사회적으로 그 친권이 결국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돈 때문이냐 이런 비난에 시달리다가 물론 그 이유는 아니지만 자살까지 또 되는 불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돈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는 이쯤 되면요.
이 국가기관이 그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김현석 부원장.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사가 이런 식으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 각자의 자기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풀리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계속 남을 거거든요. 이런 콘텐츠들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최준희 양이나 외할머니에게 계속해서 상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사자인 외할머니가 침묵하고 있고 환희군도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지금 아니길 바라면서도 제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어른들의 그림자가 각각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른들의 그림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혹여나 그런 이 과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다라면 저는 굉장히 어떤 가정의 불행을 끝내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조력해야 된다. 그래서 자칫 이 최준희 양을 무슨 아동학대의 아이콘으로 만들거나 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상징으로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뒤에서 어떤 이해를 취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정말로 죄로 갈 거다. 큰 벌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박사 얘기까지 듣고 넘어갔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 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하고 사실은 자녀 간에도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특히 사춘기 시절 이럴 때는 뭐 굉장히 험하게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갈등기들을 이제 겪기 이제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이런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번에 이제 준희 양이 올린 그 글이 그러니까 그동안 참다가 이게 도저히 안 돼서 폭발한 건지 아니면 그때 딱 그날 그 사건으로 해서 우발적으로 이게 그냥 그 글을 써서 올린 건지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본인은 계속 그 폭언과 뭐 폭행이 이렇게 누적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뭐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찰이 사실은 이건 확인하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동안에 그 아동학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봐서 알지만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막 학대를 했다 그러면 몸 곳곳에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있었던 그 사건 관련한 거 그것만 이제 공개를 한 거로 봐서는 뭐 지속적으로 과연 학대 폭력을 행사했는지 부분도 사실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준희 양은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통제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 글도 올리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돼서 폐쇄돼서 할머니가 뭐 방에 가둬서 놓고 키웠다든지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신 대로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지금 연예 활동을 하고 있는 뭐 홍진경 씨든 이런 사람들하고 또 서로 뭔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영자 씨도 뭐 연예 담당하는 뭐 김대호 기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주고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니스 그 무슨 뭐 공연의 현장에 갔던 화면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런 주변의 지인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종합해서 어쨌든 간에 상황에 대한 정리는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장면인 같은데 아마 대중매체에 공적으로 지금 등장했던 때 저때 같은데 지금 준희 양 얘기로는 이때 가서 만났던 것 자체를 두고 굉장히 외할머니가 이때부터 서로 관계를 끊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아동이든 청소이든 간의 차원에서 뭔가 개입해서 상황을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좀 시급하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 얘기인데요. 바로 며칠 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에서 허위, 왜곡된 내용이 들어있는 33곳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은 출판, 배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은 뭐 33개 있겠습니다만은요.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뭐 5.18 과정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전에 일찍이 지만원 씨가 주장해가지고 법적으로 제소가 돼가지고 이미 문제가 됐죠. 반복적으로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만원 씨의 말을 인용해서 참했어요. 당시 대통령이면은 이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제3자인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시민군이 먼저
총을 쏘기 전에 계엄군이 총을 쏜 적이 없었다든가 최근에 국과수에서 확인해 준 기총소사 헬기에서 했던 부분도 없었다 등등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는 이거를 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은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현성 부원장, 네. 혹시 이 주장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예. 저는 회고록 안에 있는 5.18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다루고 있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된다. 정말로 회고록이란 이름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국민들을 생각하며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보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 127일 만에 지금 이게 수용이 된 거거든요. 네. 가처분 신청이.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샀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읽고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처분 측은 좀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조작록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5.18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당사자로 언급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국민을 둘리려고 하면 됩니까? 국민 속이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분은 볼 때는 이 전두환 회고록이 시사한 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 그 5.18은 우리 민족의 아마 최대 비극이죠. 우리 같은 민족을 갖다 했던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그 비극인데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적폐청산 특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거 청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봐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처벌이 되고 그 다음 화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계엄군이 그 죽음 앞에 내몰리 직전까지는 총을 겨누지 않았다. 발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강주 시민들이 먼저 계엄군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발표를 했다. 그래서 좌익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YS 대통령이 그 특사로서 풀어줘 버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정말 그 자기의 역사적 가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그 특별 사면권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남용했다. 역사에 그 김대중 대통령 후보 당선자와 당선인 시절이죠. YS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실제로 그때 그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과거 청산이나 적폐 청산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 때도 보면은 군 조직이 또 엄청난 조직이잖아요. 검찰 조직처럼, 국정원 조직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폭로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었죠. 이번에도 보니까 국정원에서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관련 또 보니까는요. 전에 이순자 씨가 자서전을 냈었죠. 당신은 애롭지 않다 이 내용에서 자신들도 5.18의 희생자다 이런 주장한 적이 있었죠. 여기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이순자 부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5.18 관련해서 그동안에 50 청문회 과정 등등을 포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해왔나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죠. 이 광주 사태는 우리 건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서 온 국민이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화합 단결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조용히 하세요.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유권 행사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불가피성을 당한 교회에서는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예. 저 때가 그러니까 맨 처음 화면에 나왔던 것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아마 인수위 네, 과정에 맞습니다. 88년 2월 20일이면은 본인이 임기 끝나기 5일 전에 했는데 직전이죠. 사랑과 관용으로 하자라고 했다가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불려와서 막바지 했을 시기에 당시 정말 야당 의원들이 현직에 더구나 5.18 현장에 있었던 정상용 당시 의원 등이 지금 화면에 보이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시 본인이 겸사령관이었었는데 지만원 씨 등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책에 해고록에 쓰는 게 정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번 그 회고록에도 이제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이순자 씨 그 내용도 이제 그 내용인데 네. 뭐냐하면 5.18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정권을 잡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해 내내 5월달 5.18이 있기 전에 서울 지역에서 계속 시위가 있었을 때 그 시위의 목적이 뭐였냐면 전두환 집권 방지 시위였어요. 전두환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다시 군사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니 우리 학생들이 참을 수 이건 없는 거다. 이거는 우리 다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전두환을 막기 위해서 5월 달에 시위가 있었고 그것이 5.18까지 연결이 된 거거든요.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위도 대부분 학생들이 주도해서 그때 했는데 그 시위도 역시 전두환 대통령 되는 건 막고자 하는 시위였는데 지금 저렇게 완전히 뒤바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고록이 사실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당시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들을 공개도 하면서 사실은 그 팩트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알릴 거 있으면 알리고 이래서 사실은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자기는 정보를 모든 군 계통에서 군뿐만 아니죠. 그 당시 뭐 중앙정보부라든가 뭐 하여튼 정보계통 모든 그 정보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 문서들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위로 해서 이게 현지에서 발포가 이루어진 거지 나는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군 그 개입 그 부분도 만약에 북한군이 실제로 광주 지역에 와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군 정보기관은 다 놀고 있었습니까? 그때 다 정보 보고 해가지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 이런 보고가 그때 올라왔다라고 공개를 하고 실제로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체포해 보니 뭐 북한군 관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증을 한 거다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걸 이제 경강부에서 결국 논리를 몰고 가려고 하니 누군가의 논객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18 당시에 사진에 나오는 사람을 두고 북한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출세했다는 누구다 이런 대조를 하면서 지만원 씨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남선 씨 같은 경우에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북한에 있는 누구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됐었는데 지금 지만원 씨 그 부분으로 지금 재판에 걸려 있죠. 황장우 소장.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면 말입니다. 현대사뿐만 아니라 뭐 일제 시대 또 해방이 되던 이 해방 전후사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갖다가 일부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 역사가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보수 진영에서도 저런 좀 제가 생각할 땐 저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뭐 카알기 폭파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끊임없이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 규명을 하기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되면 그 구성에 한마디로 일정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를 둬요. 저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문제 삼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정말로 공정하게 이 정권이 이렇게 규명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여권, 야권, 이 보수, 진보 해서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이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 그리고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영희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사실 출판을 한다는 것은 이른바 그 표현의 자유인 것이죠. 왜 표현의 자유가 한다는데 뭔 말이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법원이 보여줬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회고록이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한계를 이탈해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어떤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더 이상 판매를 하거나 더 이상 출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는데 항소심, 상고심 가는 과정도 꾸준히 그 여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시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해서 400 몇십 명 또 600 몇십 명의 북한 특수군이 거기 가서 내부에 주도해가지고 이른바 반란을 키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 써먹었나 모르겠습니다. 마침 이 시기 맞물려가지고요. 지금 그 독일 기자 힌츠 피터의 시선으로 본 영화 택시 운전사가 보니까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개봉 4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400만. 그래서 이게 400만 돌파했나요? 지난주에 개봉했던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의 영화죠. 군함도. 군함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군함도는 지금 스크린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서 독과점 논란이 있거든요. 스크린 수는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지금 이번 주말로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일요일 최종 관계까지 집계하면 내일은 더 높은 수치가 나올 텐데 그만큼 지금 전두환 회고록과 반하는 국민들의 5.18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참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 위르겐 힌스페터 그 당시에 독일 외신 기자로 광주 지역에 직접 가서 취재를 했고 이분이 만들어낸 기록 화면들을 가지고 저희 80년대 대학생들이 국내에 없었던 사실 현장을 영상으로 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 테이프 지금까지 집에 기념으로 있습니다. 그죠. 그 굉장히 오래된 VHS 테이프인데 그러니까 소중한 자료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TV에서 틀지도 못했던. 그런데 이 지난해에 이 위르겐 힌스페터가 작고를 했어요. 그랬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박사복 씨라고 알려진 이 택시 기사를 한번 꼭 만나고 싶다라고 수소문을 했는데 이게 가명으로 알려져서 이 택시 기사 본인과의 조우는 다시 이제 현대 들어와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로 극영화로 남아 그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유언으로 망월동에 묻히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이 지난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망월동에 좀 묻혀 있습니다. 왜 한마디 더 하시려고요? 예,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저는 이제 이번 전두환 회고록 사건과 택시 운전사의 개봉이 참 기가 막히다. 정말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인 유석춘 위원장이 일베를 하라 그럽니다. 일베 가서 좀 놀아라. 근데 그 일베에서 5.18을 어떻게 다뤘는지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말 그 역사의식 없이 그냥 그 희화화시키고 완전히 그 민주화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울컥울컥 했는데 정말 이참에 택시 운전사라는 정말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어떤 아주 보통의 소시민인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광주의 현장에 가서 본인이 다시 탈바꿈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꼭 일베하시는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뭐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고요. 저는 또 한마디만 조금 더 드리면 군함도 얘기하셨는데 군함도도 그렇고 택시 운전사도 그렇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연인지 모르지만 택시 운전사의 주연인 송강호 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연기자입니다. 군함도의 송중기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를 했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묘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훈 박사.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린 보통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감대를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러니까 촛불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저런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하고도 다 무관하게 나는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인데 이거 봤더니 이게 대통령이 헌법을 이렇게 교란시키고 문란하게 만들고 이러니 이게 결국 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걸 참지 못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분들이 다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 놓은 슬로건이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이제 어떤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연결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의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싸고 과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또 논란도 있고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5.18 관련해가지고 기념사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냈던 벽에 붙였던 것을 가지고 읽었던 대목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서 아까 김현성 부원장이 그런 얘기 했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회고록 관련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고 또 택시 운전사를 가지고 국민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국면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지켜볼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불편한 제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공관병 관련해 가지고 그 어느 박모 대장의 갑질 논란 관련 얘기입니다. 이것은 먼저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좀 보고 들어갈까요? 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갔을 때가 훨씬 오히려 편했다고. 그냥 차라리 거기는 몸만 힘들면 되고 정신적으로는 누가 스트레스 안 주니까 거기는 더 폐쇄되는 공간이고 뭐 정말 대통령한테 뭐 얘기하지 않은 이상 더 높은 게 제가 생각했을 거의 없으니까 거나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소원 수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 사람이 괴롭혔다고 해서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다 그 사람보다 다 미치니까 어디다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신고까지는 못하고 신고해도 뭐 헌병대나 해봤자 다 낮으니까 더 그런 데는 말을 못하고 부관들 뭐 장교들 정도한테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정도는 다 얘기했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그래 너네가 너무 힘들겠다 고생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뿐인 거죠. 거기서 뭘 더 자기네들이 뭘 근데 해줄 수는 없고 그냥 달래을 준 거예요. 좀만 더 버티자 좀만 더 버티자 뭐. 네, 군인권센터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제보를 좀 받고 있는데 보니까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박 대장 관련 얘기도 추가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이제 직접 거기 공관병을 했던 그 군 출신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GOP 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주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걸 두고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군인권센터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냥 형식상으로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지금 나오지 않은 사실 중에서 자 부인이 갑질을 했어요. 거의 뭐 공관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런데 박찬주 사령관이 이 견디다 못해서 공간 밖으로 달아났던 이 공관병을 불러다 놓고 여단장급이다.
나의 부인은 준장급, 원스타급이니까 예우를 해라. 넌 지금 탈영한 건데 GOP로 보내버리겠다. 그래야 여기가 편한 줄 알지. 그래서 지금 GOP로 갔다가 전출된 공관병의 육성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특수훈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 부인이 여단장급이라는 얘기는 어디 육군 매뉴얼에 적혀 있는 건가 궁금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두 번째로 국민들이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자, 군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상급자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한데 넘버 3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또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사실이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럼 이 정도로 갑질을 했는데 법적 처벌이 안 된다면 한국 사회 정의는 어디 있는가? 지금 누리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공관병 얘기가 소원수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소원수리라는 것이 실제 소원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끼리 형식상으로 소원수리 해가지고 사전에 거르는 그런 장치가 되죠. 그 천승재 씨가 소설로 소원수리를 썼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군 검찰에 이것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동안에 형식상에 그쳤다 비판이 나오니까 다시 추가가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군대를 갔다 온 많은 국민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자기가 직접 공감병으로 복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야기는 다 듣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도 보통 좋은 자리라고 지원해 갔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들 바라는 게 공감병이고 이랬던 건데, 왜냐하면 훈련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야말로 위에서 자기를 지시한 사람이 없으니까 군대 말로 세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군대 생활 시절에 우리 대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관심사병 아니었어요? 네, 관심사병인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가해 공부를 좀 시켜달라. 그 상당히 제가 잠깐 고민했지만 알겠다고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굉장히 폐쇄돼,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워낙 폐쇄된 곳이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이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군대에서 무슨 사고 있을 때마다 군인권센터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군이 이제 민간하고 좀 섞여야 된다. 민간이 군에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진상조사 할 때도 민간 검찰에서도 같이 좀 한다든지 지금 이 셀프 조사가 되고 처음에는 100여 곳을 전수조사하면서 이틀 만에 다 하라고 그랬대요. 그게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11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 자체가 정말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고 무마될 예상이 모두 다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제대로 하려면은 민간 검찰로 넘어와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번 기회에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대 문화가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또 안보 위기 속에서는 정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이번에야말로 좀 이렇게 해결이 제도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또 이번에 8일자로 군 장성 인사가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저는 그 인사 일절을 늦추더라도 이번에 계기에는 이런 문제를 좀 파헤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수조사하기가 좀 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장군들이 이제 막 나올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승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과연 승진시키냐는 거죠.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엔 승진 탈락자들이 여러 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거를 지금 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공관병만 문제가 됐는데 보통 이렇게 중대장급 이상 정도 되면 다 관사 생활하잖아요. 그 관사에도 관리하는 그 장병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게 이번엔 장성급들만 문제가 됐지만 이 전국에 있는 관사를 다 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거기에 이런 갑질을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손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다. 있다고 좀 보고요. 그래도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한 경우예요. 저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 조금 전에 예를 들어 가해병 그런 거 부탁하더라도 보통 대대장 이런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하지 저렇게 막 대놓고 저렇게 막 노예 부리듯이 이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다. 자, 그래서 문제인데
왜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저런 그 흠결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문이 뭐 군단장 시절부터 났다 그러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저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나 좀 캐봤어요. 그랬더니 독사파시더라고요. 인맥이죠, 예. 인맥.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각별히 아마 관리를 하신 분 같아요. 독사파고 사실은 이 기갑 전공이기 때문에 기갑 병과 출신이 대장 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대장 인사할 때부터 사실은 또 뒷말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군단장 때 뭐 그 공간에 냉장고가 7, 8개 있었다 그러고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게 10개. 이분이 만약에 글쎄요. 더 승진을 이제 해서 올라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냉장고가 한 20개? 네. 그 냉장고 관련 얘기는 뭐 보니까는 그런 것을 자기 보관하는 것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병 비슷한 저장 무슨 뭐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추가로 버리지 못하는. 명칭이 뭐라고요? 홀드라고 저장 강박증. 그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초코파이 관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초코파이. 법당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우리 그 교회 쪽에서는 또 2개 줘가지고 이게 초코파이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의 75%를 특정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황장우 소장. 예, 정말 황당한 이야기고요. 또 종교적인 문제까지 저렇게 연루되는 것도 안타깝고 당사자 부분은 저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크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국내 문제를 제기해왔던 밖에 민간 어떤 연구소 단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터져 놓으면 정도의 차이지 한국군 수뇌부 상당수가 이런 문제에서 연루되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저렇게 부인이 높게 힘을 행사한 부분은 장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더라고. 즉 부인이 더 자기가 진급에 관련되는 사람의 얼마나 가서 식모노릇 비슷하게 그렇게 보조를 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 한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또 진급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부분이 또 방산 비리로 또 크고 작고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이참에 한국군을 전부 다 정리를 할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서 어디까지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요.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회적으로 얻을 부분 또 정치적으로 정리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큰 그림도 그리면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지 나오는 에피소드마다 전부 이렇게 그냥 한 건씩 해갔을 때 이게 지금 끝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한국군의 장성이나 수뇌부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훈 박사가 이것 건드렸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큰 틀에서 뭔가 일정한 정도의 큰 틀에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까지 염려까지 해주면서 지금 운영하자는 얘기네요. 김현성 부원장. 양파 같은 사건 같아요. 까도 정말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까면 깔수록 국민들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뭐 구체적인 별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미 뭐 너무 많이 넘치고 이분들이 했던 갑질은 뭐 역대급 갑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개별적인 사안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군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를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 이 문제를 조그맣게 축소하고 하기보다는 이건 저는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다. 헌법 39조에 우리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2조에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을 수 없어요. 처우를 받을 수가. 이건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정말로 더 큰 파도를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군인권센터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감찰국장을 바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목소리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찰국장이요? 그래서 이참에 저는 박찬주 사령관 같은 장군이 나오지 않는 방지법이 나오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고위급 군 고위직을 처벌하거나 조사하는 공수처 같은 군 고위직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수용할 수 없을 거고 군역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어찌됐든 현장에서 오늘 삼복더위에 어떤 이 더위에 땀 흘리고 있을 사단장님이나 장군들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정말로 미담 사례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빨리 군대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밖의 힘으로 분명히 바로잡혀질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바뀔 것이냐 아니면 밖의 힘으로 정말로 강제로 바뀔 것이냐 그걸 선택해야 된다. 네, 정일 평론가. 네, 지금 뭐 다들 걱정이 너무 많으신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절친 2명이 육사를 갔어요. 지금 다 이제 영광급 장교로 복무 중이고요. 또 장성급 이 장군들도 가끔 만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신뢰합니다. 다수가 이렇지 않아요. 아하. 박찬주 사령관은 네, 매우 네. 이례적인 분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장, 특히 전방 쪽의 지휘관들은 명절의 근무 때문에 고향에 못 가는 사병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우리 아들 대신에 떡국 대접합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비리가 만연할 것이다. 방산 비리의 경우는 좀 특수한 영역이라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군 지휘관들 다수를 신뢰해도 괜찮다. 지금 보시면요. 아까 앵커가 초코파이 얘기하셨잖아요. 초코파이 가지고 이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무슨 짓을 하냐면 공관병을 부릅니다. 자,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 피는 것 같아. 좀 뒷조사 좀 해줘. 초코파이 하나 줄게. 초코파이 주고 사령관 뒷조사를 부인이 시키는 거. 이걸 공관병이 뭐라고 이 토로를 하냐면 내가 잠시 지금 흥신소 직원이 된 건가? 혼란을 일으켰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고 이 인생 21개월 저당자 피고 왔나?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수치스럽고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장병들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거야말로 이건 전 이적행위에 준한다고 봐요. 우리 사령관들, 뭐 대기업 임원들 못지않게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사병들 사랑하는 것 다수가 그러리라고 저는 리더십을 박찬주 사령관 믿습니다. 초코파이 주면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초코파이 맹신론자예요. 사실 이 그 시청자들은 그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될 것이고 나중에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사실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잘해주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오는 이번 주에 8일 날 먼저 그 박찬주 부인의 부부의 부부인을 먼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박찬주 대장을 직접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지금 행위를 법적으로 봤을 때는 군 형법상의 직권남용, 협박이나 강요, 이와 같은 학대 같은 것이 되는데 만약에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혹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위력을 행사해서 학대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걸로 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군인연금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압니다. 절반으로 뚝 깎이고 불명예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그런 상황인데 돈 잃고 명예 잃는 정말 패가 망신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정일 평론가가 잘 지적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정말 이제 군 장성도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다른 장성들도 많다. 또 정일 평론가 친구들이 육사 갔던 친구들도 있다. 잘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일상이 되어왔던 부분이 이번에 박찬주 사령관의 경우에 좀 더 과도하게 있어가지고 드러난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시대하고 이제 안 맞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계기로 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 그야말로 순간입니다. 저런 분들이 예를 들어 저렇게 갑질을 하고 하는 분들 장성들 저는 특히 이번에 또 새로 공개된 내용 가운데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대목이 뭐냐면 아까 그 냉장고 7, 8개와 관련해서 2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와 과일 상자가 이렇게 선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의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늘 채워놔야 될 만큼의 냉장고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모가 아프다가 감기에 들어놓으면 뭐 삼과 뭐 이제 이 보양식들이 뭐 이렇게 이제 오고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 밑에 사실은 그 결국 예하 그 부인들이나 또는 부하들이 챙겨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데 그 사람들이 보통 이게 좋아서 하겠냐는 거예요. 위에서 절대 이거 하지 마, 안 받아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위에 분이 그런 거를 자꾸 좋아하고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밑에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가 사실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밑에 물 흘려지는 것은 그야말로 맞습니다. 순간이고 저는
이래서 지난 정부 시절에 방산 비리도 그렇게 심했던 거 아닌가. 예. 결국 그게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점검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에는 되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직책에 따른 위계 질서하고 노예로서의 부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야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이 사회에서 보면은요,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심지어는 내가 조금 예를 잘못 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에서 특정 교수와 조교와의 관계도 가끔 뭐 그런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식도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하나 다뤄보죠. 이번이 정치권도 휴가 시절이었죠.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거쳐가지고 아마 이번 하계 휴가의 절정 같은데요. 정치권도 많이 휴가에 들어갔다가 지금 복귀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휴가로 이제 복귀해서 이런저런 일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문무일 새 검찰총장이 국회에 가서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휴가를 가가지고 못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일정을 조율해서 휴가에서 복귀하니까 이제 만나는데 두 사람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기자들이 계속해서 언제 만날 것이냐 어떤 관계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세 번의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죠. 일단은 현재 홍준표 대표가 아직 재판이 안 끝나가지고 대법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수사 쪽을 담당한 총책임자가 검찰총장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홍준표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중에서 자신하고 이완구 당시 총리하고 두 사람만 희생양 삼아서 했고 나머지는 다 뺐다라는 얘기를 지적해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은 법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얘기인데 또 다른 뭐 서로의 만남도 있고 하는데 물론 학교로는 또 나오는 것 보니까 학교의 선후배 관계고 검찰의 그렇죠. 선후배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의 만남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두 분 뭐 보면 고대 선후배고요. 물론 이제 과는 다릅니다. 이 홍준표 대표가 행정학과, 문무일 총장은 법대. 하지만 또 이게 같이 법조인인데 기수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선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까 홍준표 대표 얘기가 의미심장하죠. 당시 이완구 전 총리와 자신만 희생양이 됐다. 이 리스트에 나머지를 친박 어쩌고 얘기를 이 했습니다. 리스트에 많이 있어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이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 대상에서 다 제외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 말대로라면 2명 올라간 게 억울하니까 빼달라가 아니라 모두 다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이런 요구를 문무일 총장에게 하는 게 옳다. 이게 꽤 오래된 일 같지만 불과 2, 3년밖에 안 지난 일입니다. 네. 공소시효도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재수사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을 두 분이 만났을 때 엄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은 1심은 유죄를 판결했고요. 예. 항소심 2심에서는 무죄였단 말입니다. 대법 판결이 아주 중요한데 예. 여기서 창과 방패 역할할 두 사람이 또 어찌 보면은 이제는 관료와 예. 정치인으로 또 예. 이제 제1야당의 대표와 검찰총장으로 만나게 되는데 서로 아마 이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을 얘기가 많을 겁니다. 예. 한번 저는 이 만남 이후에 어떤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당시 수사 당시 잠깐요. 수사 당시에 문무일 현 총장이 당시 담당 검사로서 했던 내용, 발언했던 내용, 또 검찰에 가면서 홍준표 현 대표가 당시 지사일 때였었죠. 했던 발언 좀 보고 패널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오늘 소명을 하러 왔습니다. 그 측근 한 말씀만 더. 측근 통해 윤수모 씨 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6월 의원회관에서 성 회장 지시를 받은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공판하였습니다. 네, 이런 관계인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 더구나 홍준표 대표는 스타일이 또 독특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황장 소장.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공수처 설치를 하겠다, 또 네. 반부패 협의회에 검찰총장도 참여시키겠다 이런 부분이요. 계획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아가서 검찰의 독립성이 위해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지금 자기 조직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렇게 정당을 방문하고 경찰청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검찰의 독립성을 갖다 서로 저해하고 자기 조직을 위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예. 역대 안 하던 저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은 걱정이 있군요. 예, 김능구 대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홍준표 대표가 문무일 총장하고 만나가지고 뭐 어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재판은 대법에 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할 역할도 별로 없어요. 예. 다만 지금 이제 문무일 총장이 조금 우리 이 한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총장도 만나고 이렇게 그리고 국회에 가서 각 정당 대표도 만나고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안 했던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이 정권이 걱정하는데 황 소장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행보가 왜 나타났느냐 보면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민들 요구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그럼 검찰 개혁을 검찰총장이 사실 역대 그 참여정부 시절에도 보면은 맞서서 오히려 사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무일 총장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같이 행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 조직의 어떤 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맞설 것인지 그게 주목해야 된다 봅니다. 네. 전현 변호사. 아까 문무일 그 총장하고 그 법대 선후배 얘기했는데 관은 다르죠. 과가 다른 게 아니고 법대 안에 행정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엔 그랬죠. 같은 단과대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 어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지난번에 문무일 총장이 이제 국회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홍준표 지사 그 대표를 안 만난다라고 했다가 어떤 경위로 지금 이번에 가서 만난다라고 했는 그 배경도 사실은 조금 흥미로운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권과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 스스로에 대해서의 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 부분이 이른바 정치적 적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 관련 좀 주목해서 주문을 합니다. 김현성 부원장. 예, 문무일 총장이 임명장을 받을 때 굉장히 좀 아리까리한 시를 읊어서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게 했죠. 4월의 하늘. 4월의 하늘. 아마 이 4월의 하늘을 자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누에도 만나러 다니는 것 같고 보리도 만나러 다니는 것 같고 나그네, 농부, 누에친 안악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홍준표 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의 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근한 예로 재심 사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검찰의 무리한 어떤 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찾아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종훈 박사. 저는 두 분이 이번에 만나서 그냥 차만 마시고 덕담만 나누고 헤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괜히 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다른 말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홍준표 어차피 이렇게 지금 공개가 되고 논란이 된 마당에는 아예 그냥 만남 자체를 공개 만남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서로 인사치레 정도로 만나는 게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논의가 나왔던 부분도 주목해 볼 부분 같습니다. 뭔가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타진해 보는 거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만큼 자칫 정립성 중립 시비에 좀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아마 새겨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 신임 대표 스스로가 좀 독특한 스타일에다가요. 대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 주제 관련 이걸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저는 기억나는 뉴스 중에 하나가요. 어젯밤에 있었던 우사인 볼트 은퇴 경기에서 그동안에 무적처럼 보였던 우사인 볼트도 보니까 어제는 3등으로 좀 끝났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침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아까 환희 또 준희 관련 얘기도 나왔고요.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중요한 변화의 시기로 맞이할 것 같습니다. 시사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